안녕하세요.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생각하실 때 배우자 재산 문제, 이거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. 결혼 중이든 아니면 또 이혼한 상황이든 다들 신경 쓰시는 부분일 텐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자료 네 가지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테니까요. 관련 정보 찾고 계셨다면 이번 저희 분석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들이 사실 법원 실무에서 배우자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, 그리고 판례들이거든요.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 보시면 현재 실무가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립되었는지 그 흐름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는 송기석 판사님의 강의 PDF 자료네요. 이 자료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가요? 이 자료는요, 과거 실무, 특히 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검토를 담고 있어서 중요해요. 예를 들면, 온라인 상담 같은 데서 무조건 배우자 재산 50% 반영된다, 이런 식으로 좀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는 걸 딱 지적하시거든요. 아, 그런 경우가 있군요. 네, 그러면서 경각심을 주는 거죠. 이게 왜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지 실제 기여도 같은 걸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. 분량은 한 25페이지 정도 되는데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6호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만들어지는데 기초가 된 논의들이 담겨 있어서 이건 꼭 한번 보셔야 합니다. 그렇군요. 그 단순하게 50%가 아니다. 이걸 명확히 한 거군요. 알겠습니다. 다음은 대법원 결정인데요. 사건 번호 2022-613. 이 결정은 어떤 점이 핵심일까요? 특히 그 일신 전속권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요? 네,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. 여기서 일신전속권이라는 게 그 권리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요. 이 결정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이 바로 이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. 이렇게 명확히 한 거예요. 아, 본인만 할 수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 파산관제인이라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. 이전에는 사실 이 부분이 약간 불명확해서 좀 혼란이 있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? 이게 중요한 게요. 만약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안 받았다고 해서 굳이 그 재산 분할 청구권에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2년 있거든요. 네. 그 2년이 지나기를 막 기다렸다가 파산 신청을 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. 아, 기다릴 필요 없이? 네, 그냥 이혼 직후라도 바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게 딱 2장짜리 결정인데 실무에 미친 영향은 정말 큽니다. 와, 그렇군요. 이건 뭐 구글에서 2022-613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확실히 실무적인 영향이 크겠네요. 세 번째 자료는 2008년에 발표된 호성호 판사님의 논문인데, 조금 오래전 자료 아닌가요? 이게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발표 시점은 좀 됐죠. 근데 내용은 지금도 아주 유효하고 또 중요해요. 이 논문은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제로는 누구 건지,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준 명의 신탁인지, 아니면 그냥 완전히 준 증여인지, 이걸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랑 사례를요, 판사님 시각에서 정말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어요. 아, 기준과 사례를요? 네. 예를 들면 그 부동산 매수 자금을 누가 실제로 냈는지 아니면 관리는 누가 했고 처분은 누가 했는지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죠. 이게 그냥 이론만 나열한 게 아니라 실제 케이스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요. 또 실무준칙 406호 내용하고도 맥락이 같습니다. 실제 사례 중심이라니 더 와닿겠네요. 좋습니다. 자, 그럼 네 번째는 앞서 계속 언급됐던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406호군요. 이게 바로 현재 기준이다. 이렇게 보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 실무준칙 406호는 방금 말씀드린 송기석 판사님 자료나 호성화 판사님 논문 이런 데서 제시된 법리나 기준들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. 그걸 이제 서울회생법원이 배우자 재산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딱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특히 서울 지역 사건에서는 이 준칙이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죠. 결국 오늘 살펴본 송기석 판사 강의 자료, 그리고 대법원 2022-613 결정, 호성호 판사 논문, 마지막으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6호,
이 네 가지가 현재 배우자 재산 문제를 파악하는 핵심 열쇠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네. 이 네 가지 자료를 좀 깊이 있게 보시면요. 특히 실무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툼이 많은 부분, 이 배우자 명의 재산의 실질 소유자 판단 문제 있잖아요. 네. 명의 신탁이냐, 증여냐 하는 거. 네, 그게 어렵죠. 네.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한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물론 뭐 다른 자료들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네 가지가 정말 핵심입니다. 여러 번 좀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. 네. 이 자료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실제 사건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평가 문제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겠군요. 직접 절차를 밟고 계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더더욱 중요하고요. 맞아요. 네. 이 기준들을 아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기준과 판례들은 현재의 법적인 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비혼 동거 관계가 더 확산된다거나 이렇게 가족 형태나 사회 경제 구조가 계속 변하잖아요. 그렇다면 미래에는 파산 시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재산을 평가하는 지금의 이 기준들에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가 필요하게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